다시 여러분과 마주하고 또한 오늘 밝은 지혜를 열어가는 시간을 같이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으로 가는 길 또한 같이 살피고 익혀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6번 개송하게 되는데 능수경멸하고 경충능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능수경멸, 능히 이런 게 능히 따를 숫자 따르고 경계경자 멸한 그리고 멸할 멸자 이렇게 썼는데 능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능히 보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공능의 힘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마음은 능히 공능의 힘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만물을 가설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만물을 생주이멸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나눠서 이렇게 생주이멸이라고 하지만 본래 생주이멸도 존재하지 않는데 중생의 시각과 감각이 그렇게 생주이멸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달해야 통용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을 능은 능할 능자인데 능연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식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능연식은 능히 인식한다 이렇게. 능히 인식하는 인식의 주체다 이런 얘기죠. 주체라는 말도 적절하지 않지만 능히 인식하고 여기서 능수 뭘 따라 어죠? 경계를 따라서 따른다 이게. 경계는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상계 각각의 모습을 갖고 각각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대상을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식자와 인식 대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자가 객관을 따라가면 대상을 쫓아감으로 해서 능히 보는 자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분별이 움직여서 대상을 쫓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상에다 어떤 의미를 부여해 놓고 그리고 쫓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보는 자인 그 인식자, 인터리스트 이 인식자로서의 근본 본성을 잃고 그런 얘기요. 그래서 경멸이라고 합니다. 그 대상 경계를 쫓아가서 공능의 힘을 잃게 된다 이거야. 공능의 힘을 잃게 된다. 그것은 뭐냐? 대상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래서 본성, 공능의 힘, 능히 인식차는 없어지고 대상만 우뚝하게 서 있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던 습성은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당신의 본성, 생명의 근원, 능히 인식하는 인식자, 이 공능의 힘을 잊어버리고 대상만 쫓아 살아서 현상계만 짜쳐서 감각적으로 살아갔으니까 대상만 우뚝하게 있고 그 공능은 인식하지도 못하고 없어지게 된다, 멸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오류를 범하고 오인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 주관적 인식자와 객관적 대상이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도 인식하는 인식자는 이를테면은 보는 자, 인터리스트는 대상인 서브젝트, 대상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쪽으로만 비춰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연히 소멸할 수밖에. 이런 것이 이분법적 상대적 개념이 온전히 소멸을 해야지만 비로소 장애가 거치고 그리고 오염된 마음이 청정해져서 광명의 세계가 펼쳐진다. 화이트홀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7번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경유 능경이요 능유 경능이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계, 대상 이것을 얘기해요. 경계로 말미암아서 능경이요. 그래서 경계는 보는 자가 있기 때문이요. 이런 게 보는 자로 말미암을 일이요. 말미암아서 경계가 있는 것이요. 보는 자가 있어서 경계가 있죠. 눈, 코, 눈, 귀, 코, 혀, 몸 이것은 그냥 중간기관이죠. 기관에 불과하지 눈이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고 코가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맛을 못 보고 몸이 촉감을 못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단순히 기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기관일 뿐이지 인식자는 아닙니다. 인식자는 마음이 인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능유 경능이니 그랬어요. 보는 자는 경계로 말미암아 보는 자이니 보는 자도 경계를 나눠 놓고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별이 청정한 마음에 집착해서 의지해 가지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경계가 생겨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식주관과 인식객관, 이게 이제 서양적 표현이기도 한데 인식주관은 마음이고 인식객관은 인식대상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대상은 말이지 보는 자가 없으면 대상을 나눌 수가 없고 대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상, 현상계에 매몰되지 말고 그 보는 자를 바로 봐라. 이게 인식전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서양과학을 예를 들어서 여긴 조금 설명이 길으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좀 난해하더라도 귀담아 들으시면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견주어서 비교 분석을 해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학계에서 과학 있는 이론인데 과학적 실제 또는 물리학적 실제론이라고 불리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관과 객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분들의 주장은 실제하는 대상을 실제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실제한다, 실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내적으로는 과학적 이론이 성숙되어야 한다. 내적으로는 뭐야? 그 대상을 실제하는 대상으로 볼 때는 과학적 증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인식자가 과학적 근거를 갖춰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과학적. 여러분 과학을 얼마나 신봉하고 삽니까? 그 과학의 허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논리적 일관성을 지녀야 되고 이론이 붙어야 돼요. 이러이러해서 과학적 실증이 있으므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외적으로는 경험적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은 실제 경험했어야 된다. 경험적 실제, 선험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미 경험을 통해서 지지를 받아야 되고 관찰에 의해서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 대상을 관찰해서 그것을 이러한 내적으로 과학적 이론이 성숙되어 있어서 논리적으로 정연해야 되고 그리고 오류가 없어야 되며 그 다음에 그 논리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외적으로는 또 뭐가 있어야 된다. 경험적 지지가 있어야 된다. 선험을 해서 먼저 경험을 해서 경험을 토대로 그거 바탕이 돼서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관찰에 의한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실증하기 위해서 관찰을 통해서 확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야지만 비로소 가설의 단계를 벗어난다. 이론적 가설이 아니라 실제적 실증에 의한 확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또한 이와 반대로 얘기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은
반실제론자들,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분들은 이런 경험적 확인 가능의 측면에 과학적 실제론을 비판한다. 어떻게? 반프레선 같은 이는 건전한 과학이론은 관찰 가능한 현상의 영역 내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과학이론도 이론으로서만 아니고 관찰 가능한 현상의 영역, 거기 내에서 구성이 되어야 된다. 이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관찰 가능한 상태로, 관찰 불가능한 대상을 대상으로 탐구의 영역을 넓혀가면 경험적 부적절성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관찰이 불가능하다, 지각하지 못한다. 그렇게 지각하지 못하는 데를 탐구 영역을 넓혀가면은 경험적 부적절성, 경험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초래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실제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또 이러한 논리의 실증을 따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실증주의를 따르는 데이비드 휴움 그리고 버클리, 이런 분들이 이제 관념론을 주장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과학적 반실제론을 주장하는 분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들은 관찰 가능한 것과 관찰이 불가능한 것은 뚜렷이 구분할 수 없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이러면 관찰을 우리가 하는데 직접적 관찰을 합니다. 이렇게 지각할 수 있는 것, 근데 지각하지 못하는 부분, 그런 것을 관찰 가능한 것과 관찰 불가능한 것은 뚜렷이 구분할 수가 없다. 왜? 관찰하는 것도 실제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쪽으로 견해를 밝히는 거겠죠. 근데 관찰 불가능한 건 역시 이것을 딱 나누어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해요. 좀 모호한 편이죠. 또 이와 또 다른 파들인데 신실제론자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무어, 러셀, 미국의 홀트, 마빈, 몽테규, 이런 분들은 세계는 평범한 객체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다. 이것은 기계적 물리학, 고전 물리학에서 얘기하던 것들입니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모든 세상의 물질은 사람도 포함해서, 생명도 포함해서 원소와 원소가 모여있는 것이라고, 원소의 집합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의 몸도 원소와 원소의 쌓임이라고 본 것이죠. 이것은 인도에서도 말했습니다. 인도에서도 순세파라고 하는 분들은 원소와 원소의 결합파라고 인도 사상에도 육사외도에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단순한 기계적 물리학 수준에서 이분들은 이제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세계는 평범한 객체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서 평범한 객체는 관찰되든 그렇지 관찰되지 않든 자체의 속성들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라고 정의한다. 외부의 세계는 객체들로 가득 차 있는 듯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더듬는 얘기죠. 이렇게 더듬어서 이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실제가 원자 영역과 그 너머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가설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소와 원소는 원자와 깊은 관계가 있는 거죠. 모든 물질에 원자가 있고 원자 핵, 소립자, 뭐 이런 등등 이제 물리학에서 쓰는 용어들이죠. 이런 것은 외부 세계라고 하는 광대한 세계는 이러한 원소들의 객체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듯이 보이는데, 지각할 수 없는 데까지
이러한 종류의 실제가 원자 영역과 그 너머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왜? 지각할 수 없는 세계가 너무 큰데, 너무 큰데 그것을 지각할 수 없는 때까지 확대해도 큰 무리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들 중 어떤 이론도 간과하는 것이 딱 있습니다. 뭘 간과하느냐면 대상만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대상, 비추어지는 대상, 비추어지는 객체, 이거 경계들, 현상계들만 보고 있지 현상계를 비추어 보는 자는 말 안 하고 있습니다. 보는 자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는 자는 언급조차 안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대상 경계만 보고 살아와 있고 거기에는 자신이 보는 자는 없고 보는 대상만 보고 보는 자는 볼 줄도 모르고 또 보는 법도 모르고 그것은 인식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보여지는 대상만 보고 그거로서 이론을 세우고 과학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그 나름대로 필요한 것이 과학은 우리 삶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기를 만들어내서 아주 인간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학이 너무 발전해서 핵을 만들어내고 원자탄을 만들어내고 각종 화기를 만들어내서 인명을 살상하고 결국은 지구를 병들게 하고 우주를 오염시키고 이것은 또 어떤 문제일까요? 다 쓰레기를 또 양산하죠. 쓰레기를 양산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국토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과학의 그 영역이 우리에게 편리한 삶을,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편리하게 만든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병들게 하고 지구를 병들게 하고 환경을 오염시켜서 모든 생명들이 또 살아가는데 고통을 받아야 되는 사실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실제론을 말할 때 우리는 인식과 독립된 상태의 존재를 상정해 놓고 우리 인식하는 인식자는 없고 독립된 어떤 객체, 예를 들면 대상, 현상계 이것만 상정해 놓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실제로 있다라고 확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실제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보는 자는 없어 어디 갔는지 관찰도 안 하고. 따라서 버클리가 말한 것처럼 버클리가 존재는 지각이다. 그러니까 이건 관념론에 해당합니다. 존재는 지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지각되어지지 않은 것은 미실제죠. 실제하지 않는 것이고 실제한다고 가정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대상만 보고 이것은 실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관념론, 이데알리즘이라고 하죠. 이데알리즘의 입장에서 실제로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인데 결국은 실제론도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관념론에서도 실제한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이론 같지만은 또 중세의 신과 나라고 하는 이분법적 세계에 이를테면 중세 암흑시대를 깬 최초의 장본인은 임마누엘 칸트. 이 칸트는 1781년에 저술한 인식론서인 순수이성 비판에서 인식주관과 인식객관의 이분법적 이론을 설정해놓고 인식주관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인식주관과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게 뭐냐 이게. 근데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인식주관과 또 애매모호하죠.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인식대상이 설정됨으로써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뭐냐면은 이 칸트는 인식주관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었다. 그래,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것과 또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인식하고 난 후에 그 대상, 후천적으로 인식 대상이 설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상계에 대한 실질적 인식이 성립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선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인식 능력, 이것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었다. 뭔가는 말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인식 대상이 생겨났다. 그래서 이게 실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성립된다는 견해를 가졌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들어왔던 내용과 얼마나 괴리가 심한지 알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서양의 실증론자들 내지 관념론자들, 이런 분들의 허구는 이미 인식자는 빼놓고 있었다. 인터리스트, 이 마음은 빼놓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인식이 대상을 중심으로만 대상을 중심으로만 보던 견해를 주관식 중심으로 전환시키기 시작했다. 그나마 칸트가 선천적 인식 주관을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식 주관이 인식 대상을 본다라고 해서 그것이 후천적으로 인식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견해를 밝힘으로써 최초로 주관적 인식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칸트의 견해가 버클리와 같은 관념론 내지 현상론이다. 그러나 이제 쇼펜하우어가 또한 높이 평가한 칸트의 선험적 감성론, 선험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렇게 경험한다 이런 얘기. 거기 선험적 감성론의 결론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대상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대상, 시간도 대상으로 보고 공간도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선험적으로는 주관적 관념이다. 먼저 경험한 바로는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지만은, 주관적 관념이지만은 경험적으로는 실제한다. 주관적 관념에 의해서 경험적으로도 실제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이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에서 봐도 매우 허망한 이론이죠. 보는 자는 다 빼놔요. 그래서 서양의 이론이라고, 서양 철학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론과 유물론으로 크게 나누는데, 여기서 이제 이 관념론자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여하튼 대상을 인식하는 인식자는 거의 빼놓고, 그나마 칸트가 선험적 인식이라고 하는 견해를 보임으로써 대상보다는 주관적 인식, 이것을 표현했다는 데에서 조금 위로는 된다. 그러나 이런 칸트의 이론마저도 인식 주관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체 만유의 공성, 또 일체 만유의 공능의 힘, 이것은 전혀 들여다볼지도 못하고 연구도 하지 못하고 보는 방법도 모름으로 인해서 만유 실제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오류투성이의 과학의 실증주의,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학이라는 게 우주의 비밀을 푸는 그 실증이 얼마나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단 1, 2%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부사의 해탈 경계, 이것을 과학으로 실증할 수 있겠다고요? 과학은 우리가 학자들이 하나씩 우주의 비밀을 찾아내서
그것을 기술화시켜서 그래가지고 물질로 현상화시켜서 그래서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 쓰는 그런 기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증명하지 않으면 다 믿으려 하지 않지요. 과학의 힘은 위대하지만 과학이 차지하는 우주의 비밀은 그저 아주 미미한 것인데 과학이 어찌 우주만법을 실증해낼 수 있겠습니까? 과학의 허구성을 여러분은 조금이나마 인식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지만 비로소 이분법적 오류를 벗어나는 해탈의 문을 두들길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중도 정견을 얻을 수 있는 해안을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또 여러분이 함께 하신 그러한 이의 지혜의 눈을 열어가는 이 순간 그리고 행복을 열어가는 이 순간을 여러분이 다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거룩한 이 시간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